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말할 때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업 부채 부분을 이번에는 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게 국회에다가 1년에 2번씩 제출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라고 하나 그려놓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갈수록 나빠진 것이다. 안으로 들어올수록 좋아진 것이다. 이거 보니까요. 뭐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조금 악화됐지만 제일 나쁜 쪽이 지금 기업이거든요. 기업 부채 비율이 늘었죠. 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면은 기업들이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만 낸다는 겁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높아지는 거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나빠졌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한마디로. 줄었다. 예. 그래서 이익 대비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양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이렇게 돈을 빌리는 기업들은 좀 어려운 기업, 중소, 중견 기업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 635조 원이나 되거든요. 네. 사실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차별화예요. 예. 양극화. 여기에 예, 양극화, 삼성전자가 한 100조 이상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좋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돈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그 중소기업들, 뭐 일부 중견기업들, 이거는 그만큼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좀 악화됐다는 것은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량 회사채가 아니라 좀 중소 중견 기업의 회사채 내지는 이제 CP 단기채 이런 쪽에서 위험이 터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올 1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한 525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올해 만기가 되는 게 50조, 뭐 8천억 정도. 네, 거의 네. 10분의 1이 올해 만기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특히 4월에 만기가 많거든요. 월별로 보면은. 예, 예. 4월에 6조, 한 6천억 정도. 네. 근데 하필 이 만기가 많은 때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기업 신용들이 이제 돈을 쉽게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또 신용평가 기관들이 또 신용 등급을 네. 낮추거든요. 그래서 AA 등급으로 이 돈을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안했는데 이 회사가 A 등급으로 떨어지면은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채를 안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그 신용 뭐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신용 경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뭐 채권 안정기금 굉장히 많은 금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이거를 은행들이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금융회사들은 예,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 뺏어간다. 예,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은행도 사실은 체력이 좀 받쳐줘야 이렇게 은행 체력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우리 애한위기 겪으면서 사실 기업 체력도 차별하는데 좀 많이 개선됐고요. 또 9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도 체력이 많이 개선됐어요. 다행히 은행은 지금 건전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업 부실, 가계 부실이 하면 은행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은행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인데 가계는 자금이 이해주체예요. 작년에도 한 80조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은 그동안 쌓았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돈을 덜 빌려 쓰거든요. 그래서 은행 돈이 대출이 안 되면은 은행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이요. 은행들은 위험하다 주식은 거의 안 삽니다. 네. 지금 채권을 사는데요. 그 채권을 주로 국채를 사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은행권의 체력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가 와서 은행 체력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위기가 이제 은행의 체력 약화로 인해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증권을 직접 투자한 것도 있지만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ABS 같은 구조화 증권들을 판매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 안에 미국 회사채의 부실이 난 상품들이 그 안에 기초자산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부도가 나고 부실이 터지면 결국엔 직접 손실을 고객이 안게 되고 그걸 판매한 은행이 이제 불안전 판매의 책임도 질 수 있게 된다. 예.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 체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앞으로 저 기업 가격 부실해지고요. 또 투자한 상품이 그런 식으로 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좀 부실해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건전하고요. 근데 나중에는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은행의 역할이 우리 기업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저 국채만 사지 말고 예, 저 회사채도 좀 같이 사주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약 45조 원 정도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예. 근데 90% 이상이 A등급 이상이고요. 그 BB 등급은 한 6%밖에 안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 A등급이 11조 작년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얘들이 이제 등급이 BBB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그 만기가 한 50조 이상 돌아온다고 되는데 예, 이 기업들이 뭐 차환 발행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래서 정말 부도 위험까지 갔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위험이 전이될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은 딱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그래서 위험이 전이되는 게 좀 차단되는 그런 식이 될까요? 지금 우리 지금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거의 7% 감소했는데 아마 기업들이 이게 자금을 조달하면 설비 투자를 못 하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신용 경색으로 더 확대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신용 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과감히 나서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저는 은행들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회사채, CP 단기채도 사실은 이렇게 위험하지만 정말 위험한 거는 미국의 지금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BBB 등급 이하의 채권들 그리고 CLO, CDO 같은 파생 상품 이쪽에서 부실이 터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은 얼마나 큰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말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 6조 5천억 달러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에 3조 3천억 달러인데 뭐 2배 정도 발행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 많이 나빠지면은 또 미국 S&P, 무디스 이런 게 신용등급을 낮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뭐 미국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못하면은 이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LO 같은 이런 상품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 거 BBB하고 국채 이렇게 스프레드 보면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확대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과거 보면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뭐 그런 CDO나 이런 거 상품을 팔러 오면은 그때 이기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요. 잘 팔리면 미국서 팔지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팔겠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팔러 오더라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지금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위험하다 그러는데 참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걸 얼마나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CLO 우리나라 기관들이 산 CLO 전체 규모가 7조 원 정도고 그중에 절반가량을 보험사에서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로 따졌을 때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닐 수 있고 이게 일부가 부실이 난다고 하면
직접 손실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시스템의 위기로 넘어가는 그 고리는 없는 거죠. 예, 뭐 시스템 위기까지는 저는 안 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를 좀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뭐 웅진, STX 이런 사실은 굴재 기업들이 뭐 부도의 위험으로 치달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기업의 회사채의 위험이 또 다른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우려가 있어요. 그럴 만한 지금 기업들이 근데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B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6%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A 등급 회사들이 더 이상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이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회사가 구조조정했던 것은 97년 외환위기였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원인이 뭐냐면은 80년대가 3조 화학으로 우리 경제가 10% 넘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때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기업들이 예, 직접 금융,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간접 금융, 은행에서 자금을 빌렸거든요. 예,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기업하고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예,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2008년에 또 한 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은 예, 저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 부분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우리나라 제조업 부채 비율이 뭐 IMF 경제위기 때 397%까지 갔는데 지금 100%를 좀 밑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 차별화죠. 차별화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회사채 등급이 BBB 이하인 회사채들은 6%밖에 안 되니까 예, 사실 뭐 이것 가지고 뭐 금융 시스템 얘기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남아있는 경제 위기의 트리거는 가계부채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 가계부채에서 정말 위험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럼 터질 것이냐?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계 부채는 뭐 그냥 일시에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비를 줄여가지고 경제 성장을 낮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2.1배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5배고요. 일본은 4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20년 가까이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가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4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2.1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근데 만약 일본식으로 불황이 오면은 참 가계가 견디기 힘들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은행 부실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죠. 특히 그 뭐 자영업자 문제가 좀 더 심각하죠. 교수님께서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걸 봤을 때 정부 부채는 뭐 사실 위험 수준이 아니었고 기업 부채도 잘 견딜 수 있고 가계 부채는 많긴 하지만 터지는 요인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경제의 체력이라는 게 그렇게 약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이번 사태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미래의 희망, 4차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좀 늘어났지 정부 그다음에 기업부채 그렇게 심각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문제점은 늘 문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 GDP, 실질 GDP에서 작년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였거든요. 이렇게 높은 나라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해외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적 통화정책 썼는데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인도 특히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지금 얘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 중국 수출 비중 26%, 미국 13%, 둘이 합치면 거의 40%거든요. 두 나라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경제의 한계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이 현재 뭐 대부분의 연구소에 2.5%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5년 이내에 그게 1%대로 떨어질 거예요.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노동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자본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 투자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올리려면은 노동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우리 잠재 성장이 지금 올라가겠어요. 인구 구조 주어졌고 뭐 해외에서 인구 받아주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자본 스톡 별로 투자 안 할 것 같고 결국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보면 각 경제 주체들이 전부 자기 주장만 좀 앞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생산성도 늘어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머지않아 1%, 0%로 떨어지고 지금 금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구나.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있는데 지금 금리가 낮은 거는 그 잠재 성장의 하락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잠재 성장, 경제 성장의 하락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차별화거든요.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경쟁력 있는 기업, 경쟁력 없는 기업도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오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차별화, 양극화 문제인데 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말 현명한 정부가 필요한 시기죠. 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